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전합니다. 여기는 철학의 울림입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 보는 눈은 나이 들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친구는 70평생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특히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탓하려니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까다로워진 건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이 맞았던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과 말은 적어도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닳습니다. 후자는 처음엔 불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계산의 유무입니다.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은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당신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중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당신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빚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말은 양보 같지만 결정은 항상 자기 쪽인 사람.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집에서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하고 그래서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게 은근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언니, 나는 어디든 괜찮아. 언니가 편한 대로 해. 얼핏 들으면 배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간쯤 어디서 볼까? 시청 근처는 어때?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아, 시청은 나한테 좀 멀어.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지하철 갈아타는 게 힘들거든. 그냥 우리 동네 쪽으로 올래? 여기 괜찮은 카페 있는데. 그래서 그 지인분이 친구 동네까지 1시간 넘게 걸려서 갔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는 그날 아침에 시장도 다녀왔고 헬스장도 다녀왔다더군요. 그 지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디든 괜찮다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내가 장소를 말하면 그걸 거절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구나. 처음부터 자기 동네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보고 먼저 말하게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짜 양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것을 거절 후 후퇴 기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면 자신도 양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먼저 뭐든 괜찮아라고 말해놓고 상대가 제안하면 그걸 거절하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기가 먼저 양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적인 사람의 의견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이건 단순히 만남 장소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중요한 결정들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반복됩니다. 난 뭐든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결정을 자기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들은 착해 보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양보하는 말을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항상 자기가 더 양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항상 그 사람 쪽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내가 더 지쳐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중 가장 교묘한 방법은 양보하는 척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진짜 양보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 양보는 먼저 뭐든 괜찮다고 말해놓고 상대가 의견을 내면 그걸 하나하나 거절하면서 자기 의견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양보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양보하는지 아니면 결국 자기 쪽으로 모든 걸 가져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장. 싸우지 않지만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형제들끼리 부모님 간병 문제로 모임을 가졌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형제가 내내 이렇게만 말하더랍니다. 나는 형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나는 막내니까. 얼핏 들으면 겸손하고 순응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역할을 정했습니다. 누구는 주중에 병원 모시고, 누구는 주말에 집에 가고, 누구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가 되니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랍니다. 형, 미안한데 나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 회사 일이 좀 바쁘거든. 형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더니 나중엔 아예 연락도 잘 안 받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형제를 통해 들으니 그 형제는 친구들이랑 골프도 다니고 주말에 여행도 다녔더랍니다. 그 지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의 자리에선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따지려고 해도 저 사람은 나는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그게 제일 교묘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수동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고든 플래트는 이런 사람들을 책임 회피형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응적이고 유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협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손해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그들은 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빠집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만 계속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반대한 적 없다. 나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생겼다는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이상하게 당신만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분명 그 사람은 반대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신만 책임을 진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으면서 만물을 해롭게 한다. 노자의 원래 말씀은 물의 겸손함을 칭찬한 것이지만 진짜 겸손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짜 겸손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비난받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당신이 너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관계에서 공평함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책임을 나눠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동의하고 실제로는 빠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만 지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회의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지, 결정된 일을 얼마나 끝까지 실행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3장. 도움은 잘 주지만 반드시 마음속 장부에 적어두는 사람. 이웃에 사는 지인이 있었는데 참 친절한 사람이었답니다. 집에 뭐가 필요하면 먼저 챙겨주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차로 태워다 주고 심지어 반찬도 자주 나눠주더랍니다. 그분도 고마워서 뭔가 보답하려고 했는데 그 지인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라며 사양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부탁을 하나 하더랍니다. 자기 딸이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없냐고요. 그때 그분은 마침 아는 사람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의 태도가 확 바뀌더랍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많이 도와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후로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예전처럼 챙겨주는 일도 없어지더랍니다. 마치 그동안의 친절이 전부 나중에 받을 것을 위한 투자였던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호혜성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스 리거는 실험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나중에 부탁을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선물의 가치보다 훨씬 큰 부탁도 들어주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풉니다. 하지만 그들의 베품은 투자입니다. 나중에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마음속에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준 것, 내가 받을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그냥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거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거래입니다. 도움은 투자이고 친절은 미래의 대가를 위한 선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갚지 못하거나 갚지 않으면 즉시 관계를 정리합니다. 마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갑자기 냉랭해지는 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의 친절은 조건부였구나. 진짜 베푸는 사람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받으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베푸는 순간 잊어야 하고 은혜는 받는 순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진짜 덕은 베푼 사람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더 크게 기억합니다. 심지어 실제보다 과장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이 배은 망덕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거래를 원했던 겁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줬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당신을 빚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주는 친절은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4장. 사람을 마음이 아니라 쓸모로 대하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이 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내? 반가워서 통화를 했는데 안부를 묻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언니, 혹시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애가 집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고 나서는 다시 연락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혹시 병원 쪽에 아는 사람 있어? 우리 남편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평소엔 내 안부에 관심이 없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만 연락하는구나. 한 번은 그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래. 힘들겠다. 그래도 언니는 잘 이겨낼 거야. 나는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하더니 그 나중에는 오지 않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구적 관계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로는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동체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입니다. 공동체적 관계는 상대방의 필요를 신경 쓰고 서로의 안녕을 걱정합니다. 교환적 관계는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교환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상대방의 감정, 상황, 마음 상태는 관심 바뀝니다. 오직 그 사람이 가진 자원, 인맥,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면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관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봅니다.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공무원, 교사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분명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뭔가 깊이가 없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쓸모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원칙을 정반대로 실행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항상 수단이고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이런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꼈다면 당신의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사람은 쓸모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관계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도 그저 그 사람이기에 소중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말입니다. 5장. 사과는 잘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었답니다. 30분, 1시간씩 늦는 건 예사였고, 심지어 한 번은 약속을 까먹어서 안 나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매번 사과를 정말 잘하더랍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일이 갑자기 생겨서. 다음엔 절대 이러지 않을게.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죄송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용서해줘. 사과를 그렇게 간곡하게 하니까 그분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며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또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랍니다. 그리고 또 사과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친구가 서운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언니, 나 지금 사과하고 있잖아. 내가 사과했는데 왜 자꾸 그래?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사과의 도구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관계를 리셋하는 버튼입니다. 사과를 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과 후에 행동이 개선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과는 행동을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낍니다. 나는 사과까지 했는데 왜 계속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식으로요.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그들은 사과를 사용합니다. 사과는 그들에게 일종의 면죄부입니다. 문제는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사과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진짜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상하게 지치게 됩니다. 분명 그 사람은 매번 사과하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속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어라. 사과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사과는 쉽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자기 습관을 바꾸고 자기 편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진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과라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의 사과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현실적인 겁니다. 사과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일로 3번 이상 사과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사과 이후에 정말 달라졌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착한데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은 항상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사람. 싸우지 않지만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 도움은 주지만 마음속 장부에 적어두는 사람. 사람을 쓸모로 대하는 사람. 사과는 잘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착해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짜 착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계산적인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한다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합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손해를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한다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특징은 당신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6장.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층에 사는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짧게 인사만 하고 주민 모임에 나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 앞에 가끔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도 없이 그냥 비닐봉지에 담겨서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김장김치가,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이, 가을에는 따뜻한 호박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자기가 갖다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그 이웃이 반찬통을 놓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당신이?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지만 그 이웃은 어차피 저희 집에서 만드는 거라 조금 나눠드리는 것뿐이에요 라고만 하고는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웃은 단지 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몇 분께 계속 그렇게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먼저 말한 적도 없고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적도 없이 그냥 조용히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행동 일치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이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하나는 행동을 말에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행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약속하고 나중에 변명으로 그 간극을 메웁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말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약속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은 장식이 아닙니다. 말은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아끼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내가 도와줄게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나타나서 이미 돕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말로 관계를 만든다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행동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전자는 빠르지만 깊이가 없고 후자는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행동은 다이아몬드다.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말도 중요하고 때로는 침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침묵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아끼고 행동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7장. 손해를 봐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형제들끼리 부모님 유산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실 때 제일 많이 고생했으니까. 나는 집안일로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막내 동생만큼은 달랐답니다. 그 동생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들, 저는 사실 부모님께 제일 덜 해드렸어요. 멀리 살기도 했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은 제일 적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이 아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그 동생은 끝까지 자기 몫을 줄였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막내 동생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렇게 했니?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형님, 저는 제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다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돈을 더 받는 것보다 제가 저한테 떳떳한 게 더 중요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내적 정직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된 에리얼리는 정직성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스스로 채점하게 했습니다. 감독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점수를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채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속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남의 눈보다 자기 양심을 더 의식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에게 떳떳한 선택을 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필요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누구나 남이 볼 때는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를 때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평생 친구로 삼으십시오. 세상에는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들키지 않으면 속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8장. 관계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같은 사람. 저는 등산 모임에서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첫날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형님, 제가 옆에서 모셔드릴게요. 언니, 우리 카톡 친구해요 하면서 금방 친해지려고 합니다. 사진도 함께 찍고 SNS에도 올리고 우리 이번 주말에 따로 만나서 밥 먹어요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중하게 인사는 하지만 거리를 유지합니다. 등산할 때도 자기 페이스대로 걷고 모임이 끝나면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 몇 달은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거나 요즘 바빠서라며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친해졌던 관계는 급하게 멀어집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꾸준히 나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묵묵히 산에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새 가장 믿음직한 등산 동료가 됩니다. 급하게 친해지려는 사람은 관계를 이벤트처럼 만듭니다. 화려하지만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까워지는 사람은 관계를 습관처럼 만듭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 형성 방식을 점진적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로는 관계의 속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빠르게 친밀해진 관계는 초반에는 만족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천천히 친밀해진 관계는 초반 만족도는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빠른 관계는 착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이미 친한 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반면 느린 관계는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천천히 신뢰가 쌓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관계를 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관계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합니다. 식물을 키우듯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립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줍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빨리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를 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빨리 친해져서 빨리 필요한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은 관계를 성장으로 봅니다. 급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초반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나, 왜 이렇게 거리를 두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오래 간다는 것을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 급하게 달리는 자는 금방 지친다. 이 말씀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르게 친해지는 관계는 화려하지만 쉽게 식습니다. 천천히 깊어지는 관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천천히 자라난 관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천천히 가까워지는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 속도를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조급하게 관계를 원합니다. 빨리 친해지고, 빨리 비밀을 나누고, 빨리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지는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속도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보다 속으로 진실한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빨리 친해지는 사람보다 천천히 깊어지는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계산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민한가? 내가 까다로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각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정당한 신호입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감지한 겁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보는 것보다 볼 때마다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믿게 만듭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뭔가를 채워줍니다. 사람은 친절로 보이지 않고 반복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한두 번의 친절한 말보다 꾸준한 진실된 행동이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히 지켜지는 작은 실천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길 바랍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